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 밝아졌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아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늘의 위로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위로가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지난주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아직 오지 않는 남쪽 나라 소식. 시그널은 어디까지? 네, 이거죠. 시그널은 어디까지? 남쪽 나라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남쪽 나라 소식이 온 것처럼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 미국은 일부 숏 커버링이 상당하게 낮은 것으로 숏 커버링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인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주식과 채권의 분할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철벽 방어고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올 웨더처럼 이게 진짜 철벽 방어다. 주식과 채권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근데 이번에 이게 망했죠. 100년 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까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수 상승폭은 역시나 그런 공매도가 숏 커버링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선두에 섰고요. 애플의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나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형 애플 라인, 아이폰 라인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아직도 쇼티지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애플을 써보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공유가 된다. 그 다음에 연동이 된다. 이 연동성과 공유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고유한 애플의 칩을 만들면서부터 더 강화되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방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번에 나왔던 전문가용 PC까지 이어졌죠. 그때 그러면서 그런 기술적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칩을 두 개로 연결하는 그 기술이 정말 엄청,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연결하는 그게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실시간 수준으로 가깝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M1 Max 울트라 칩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하는 분들이 쓰는 컴퓨터를 최소 가격 560만 원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560만 원 컴퓨터가 싼 거냐 했더니 그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싼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방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역시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웨어러블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와 필요성이 없었는데 거기까지 진도를 뽑아내는 애플, 그래서 시장을 확장하는 애플의 저력,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플이 컴퓨터 시장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핸드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맥북을 쓰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할걸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맥북을 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가격이 더 싸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게 TSMC에서 억 단위 이상의 칩을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애플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하드웨어 통합의 바잉 파워와 기존에 원래 잘하던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이 어떤 파괴력을 낼 것이냐. 그래서 아마 맥북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질 거고, 컴퓨터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던 애플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 애플이 이렇게 높은 좋은 실적,
시장 대비 괜찮은 실적을, 남들 다 떨어질 때 괜찮은 실적을 낸 것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시간에서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끝났고요. 그 외에는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텔이 무려 10%나 오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텔 실적을 간략하게만 말했는데요. 그 인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의 순익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1.7 지난 1년 기간 동안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번 전 1년 주당 순이익이 1.71에서 1.09로 떨어졌고, 그것이 또다시 0.87로 떨어졌고, 그것이 또다시 0.29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0.59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텔에 대해서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거. 그다음 매출 흐름은 살펴보면 매출 흐름 개선폭은 뭐 있지는 않았습니다. 18빌리언, 19빌리언, 19.5, 18.3, 15.3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15.3 똑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 예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난번에 0.39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0.34달러를 기대를 했었는데 0.59달러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 분석을 안 했는데 모빌아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만 안 되어 있으면 그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니까 그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과 연계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삼성전자의 부활과 하이닉스의 부활이 임박했느냐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진도를 더 빼보면. 자,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증시각도 TV에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를 언제 얘기했나요? 2020년 9월 달에 처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은 2022년 10월 달이에요. 아니, 어떻게 기술 제품이 2020년 9월에 얘기했던 게 2022년 10월에도 안 나올 수가 있죠? 처음 보는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즉 IT 업계에서 인텔은 그야말로 빌런이었습니다. 빌런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 시장도 이거 될 거야 했던 것에 여러 번 엿을 매긴 장본인이 인텔이었습니다. 그 기술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오랜만에 오신 분을 위해서 DDR5나 DDR4 등 D램은 자생적인 반도체다? 아니다. 부가적인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디에 부가되냐? CPU 옆에 부가된다. 부가에서 붙은 그런 반도체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 거의 모든 것이 램으로 이루어진 서버용 컴퓨터에도 CPU는 쓰이죠. 한 알, 두 알 이렇게 쓰이죠. 한 알, 두 알을 받고 전부 램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CPU의 작동이 없이는 램은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 CPU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버 시장에 이제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집니다만 한때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인텔의 새로운 칩과 새로운 서버용 칩이 개발되는 것은 D램 업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인텔이 부진을 겪으면서 계속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뭔가 기미가 보였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뭔가 기미가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인텔이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단계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일을 인텔이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수혜를 보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의 D램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년도 반도체 경기에 뭔가 다른 사이클도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생각보다 반도체가 전혀 다른 상황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순히 D램 업체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밸류체인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덩달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인텔의 이 반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 전체에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거는 뭐 시장의 턴어라운드하고도 같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IT들이 먼저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상승장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형 경색이 풀리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풀린 상태는 아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는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있어요. 주도주들이 먼저 생겨야지 시장이 턴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국 시장, 이번 주에 핵심적인 거는 역시나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인데요. 자, 여기서는 11월은 75bp가 그냥 확정돼 있죠? 그쵸? 예, 우리 다시 한번 패드와치 한번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은 지금 75bp 인상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3.75에서 4.0% 간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에 요건가? 네. 요게 이제 다음번에 있을 패드워치 전망이죠. 이 전망 보시면은 원래 오른쪽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12월 달에는 50bp를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5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꽤 돼요. 40%는 넘게는 됩니다만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 주가가 반영했다. 물론 주말에 쇼커버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연준 피본 얘기를 하는데 피본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를 낮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완화죠. 강도의 완화. 즉, 엑셀의 발을 끝까지 눌렀던 것을 살짝 놓는 정도 수준의 흐름들은 지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채권 시장하고 연계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연준 인사들도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비둘기가 등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근데 문제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시장에. 자, 이 심리도 볼까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물론 약간 이번에는 평소보다 약간 더 그리드 쪽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과열 지표들이 잡혔기 때문에 왜곡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갈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자, 이제부터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텐데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땐 지났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신날 때는 지났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들이 괴로워하면 즐거워하고 남들이 즐거워하면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식하기 제일 좋을 때는 저 심리도가 어디? 익스트림 피어 가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 익스트림 피어 갔었잖아요. 그쵸?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FOMC에서 50bp 12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50bp 인상할 뉘앙스를 보여주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심리도에 보면 어떻다? 반영돼 있다. 반영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4일날 3일날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 FOMC가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달에는 이제는 조금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거야. 경기 상황들 보면서 고민해 볼 거야. 인플레이션 상황들, 고용 상황들 다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신난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녹아져 있는데 자, 그 이유는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소위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 즉 최종 인상 금리가 어디에서 멈출 것이냐 여부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현재 분위기면 12월 달에 금리 올리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얼마가 될까요? 4.5%가 되겠죠? 자, 냉정하게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4.5% 금리가 낮은 금리인가요? 높은 금리인가요? 낮은 금리. 물론 이제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사달이 난 거 9월 달과 10월 달에 이 문제가 벌어진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꼽아보라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인플레이션도 빵빵 터지니 그런 전망을 하게 만들었고 그 전망 가운데서 어떤 나라가
건전하게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뼈도 못 추리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죠. 자, 그런데 4.5%의 터미널 레이트가 결정되어서 이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1년 이상 간다. 그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시점에서 금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금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10년물이 다시 올랐어요. 3%대에서 3.9%, 4.0으로 올랐고요. 자, 2년물도 3.9%에서 4.4, 잠깐만요. 데이터가, 2년물이 제가 이전께 조금 잘못됐는데요. 4.28에서 4.4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4.08에서 4.13 맞고요. 자, 오른쪽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년물은 4.065에서 네, 4.18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보셔야 될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일 대비는 이제 변동폭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다른 연물과의 비교예요. 비교. 자, 10년물하고 2년물은 역전된 지 옛날이야. 그 옛날에 언제적부터 역전됐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역전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다? 10년물과 지금 오른쪽에 3개월물 보세요. 3개월물이 역전됐죠. 이제 확실히 역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은행은 예금 수신을 단기로 땡기니까 3개월물이 지표물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 수신 금리로는, 그러니까 원가율에서는 3개월물이 원가율로 보일 거다. 물건의 원가. 근데 매출은 뭘로 한다? 장기로 하니까 한 10년물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온다. 근데 연준의 자료는 실제로는 어떻다? 연준이 최근에 그 연구했던 자료는 저보다 조금 더 짧은 게 사실은 18개월이에요. 18개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는 3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침체예요. 미국 경기는. 자, 왜 침체다? 민간 유동성의 공급자인 은행이 민간 유동성을 공급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어진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4.5가 낫느냐는 거예요. 기준금리 4.5가. 자, 3개월물이 어떻게 됩니까? 연말 기준으로 저거 4.5가 되는 거죠. 그쵸? 4.5 또는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년물과 거의 거리가 겹쳐지는 거죠. 2년물도 조금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12월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급속하게도 민간의 신용이 빠져나갈 것이다. 민간의 유동성이 시중에서 막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은행이 천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봤지 않습니까?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도 보너스 잔치 해가지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은행들이 어떤 데입니까? 절대 은행들이 손해보는 장사 할 곳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민간 신용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는 침체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5를 과연 얼마까지 유지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가면 진짜 피봇, 여기서 말하는 피봇은 방향을 완전 전환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성이 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연말까지는 4.5를 향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내년 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번 11월 달에 75bp 올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50bp 올린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을 거예요. 환호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따져보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도에 좋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5%에서는요. 4.5%에서는. 네. 그리고 달러는 어떻게 될 건가? 달러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겠죠. 물론
유럽에서 이제 금리를 이번에도 75bp를 올렸습니다만, 유럽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공간이 좀 더 있으니, 금리를 조금 올리게 되면, 금리 격차가 줄어들겠죠? 12월 이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보다는, 유로가. 그럼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덜 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의 높은 금리라는 건, 미국 달러도 높은 상태로, 가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대목이 되겠다. 당연히 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달러 강세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다? 우리가 빅테크에서 봤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면 고용은 어떻게 되죠? 고용도 처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졸츠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1일 날 시카고 연은의 PMI 지수와 제조업 지수 나오죠. 아마도 이거 흐름상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11월 1일 날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100만 명 줄었죠. 자, 9월 달에 얼마나 줄었을 건가. 근데 10월 달에 훨씬 더 가파라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그 전달 대비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죠. 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이번 주에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왜 압도적으로 FOMC가 중요하죠. FOMC가 중요한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려면 저 졸츠를 저는 상당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마지막 종착지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때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연준을 좌지우지하게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 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이제 지표들을 그동안에 살펴보면 미국이 서비스업 쪽에서는 고용이 좀 살아있지만 정규직 쪽에서는 조금 이제는 이탈이 될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일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제 저것이 지난달처럼 좀 세게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게 되나요?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보다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연준을 잡아 끄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슬로우 스텝이 나오면 한 번 더 반등은 분명히 시장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반등의 폭은 최고로 간다고 해도 6월에 반등했던 정도 수준?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월 이상의 반등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좀 더 꺾여서 이제 내년도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중반 되면 연준 피봇하겠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시점이 돼야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는가. 시장이 그 6월달 고점을 깨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려면 그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보았고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